자, 이것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자, 부동산 투자 정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묻지마 투자는 가라. 묻지마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우리가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공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늘 우리가 평소에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가격과 가치.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격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뭐 11억이 됐죠. 올라가죠. 자, 그러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니, 10억 정도 내가 살 걸 그랬나? 11억까지 갔네. 자, 근데 이것이 나중에 2억, 나중에 15억, 이러다가 20억, 실제 있었던 일이죠.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된 것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때 살까 말까 할 때 이렇게 돼. 그렇죠. 내가 꼭대기에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 그런데 또 되게 재밌는 건 있어요. 자, 10억짜리 아파트가요. 9억이 됐어요. 자, 이러다가 이게 8억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러다가 이것이 5억까지 떨어져서 절반 정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아니,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됐어? 반값이네? 야, 이걸 빨리 사야 되겠다. 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분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본다라면 부동산은 하락할 때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 자,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 비싸질 때 집을 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부동산은 그럼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네. 그리고 올라갈 때가 매수 타이밍이냐, 떨어질 때가 매수 타이밍이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늘 우리는 이 어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격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누구도 모르는 그런 안개 속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부동산은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순간순간 변동하는 가격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게 돼. 가격만 보고 할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가격을 안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뭘 보고 투자를 해?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자, 그 일기 신도시, 그 군포에 있는 군포 3본이라는 곳이죠. 자, 일기 신도시 쪽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새 아파트였어요. 또 민간 아파트였고 이게 한 30평대가 한 1억 5천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실 쪽에 송파죠. 잠실 쪽에 이 당시 한 20년 전쯤에 그 주공 아파트 한 20년 그 당시에도 한 20년이 된 그런 이제 한 그 조금 오래된 아파트였죠. 자, 이것이 요때 한 1억 3,500 정도 했어요. 자, 가격으로만 보자라면 그렇죠. 1억 5천짜리 새 아파트가 훨씬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요건 1억 3,500이었는데 자, 지금 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이것은 5억이 지금 현재 5억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잠실에 있는 20년 된, 그 당시에 20년 됐고 지금 40년이 넘은 그것도 주공 아파트, 민영 아파트가 아니라 이 주공 아파트는 현재 약 한 5, 6억 정도 하고 현재 호가가 최근에 또 재건축 좀 뜨거워지면서 호가가 28억까지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거죠. 가격으로 봤을 때 보자라면
이 당시에는 군포 3본 일기 신도시에 있는 이 아파트가 좋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가치, 우리가 이걸 보고 내재 가치라고 하기도 하고 미래 가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은 거죠. 또 이 안에서 가치와 가격이 서로 조금 차별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재 가치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하면 숨겨져 있는 가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자라면 우리가 가격만 쫓아가는 것보다 가치를 보고 쫓아가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입지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그것이 갖고 있는 상품 가치, 야 이것이 브랜드 아파트냐, 이것이 뭐 민영 아파트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곳이 갖고 있는 입지 가치, 상품 가치보다는 입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투자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가 늘 부동산은 호재가 있으면 또 규제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특히나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구다, 투기 지역이다. 자, 이런 곳들이 알고 보면 호재가 많은 곳들이에요. 자, 정부가 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해서 계속 규제를 할까요? 자, 그쪽은 호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만약에 우리가 뭐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대부분 뭐 GTX 같은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제 GTX D 노선도 이제 또 올해 뭐 얘기가 되면 그 부분도 많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자,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또 대규모 개발 호재들도 있죠. 또 뭐 광운대 역세권 개발, 뭐 또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역 쪽에 또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뭐 세운지구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영등포 같은 경우 영등포 역세권 개발, 여의도라든지 뭐 아니면 뭐 마곡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규제만 보고 가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자, 뭐 취득세, 내가 집을 사면 최대 12%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또 뭐 갖고 있으면 또 종부세 내야 된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최소 뭐 거의 뭐 그렇죠. 75%까지 뭐 내야 된다. 자, 이러면 규제만 보고 가다 보면서 많은 분들이 2016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016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 이제 2020년까지, 그렇죠. 지금 많은 이 시점부터 2017년부터였죠. 많은 이런 것들 쏟아냈는데 제가 왜 2016년을 얘기하냐면, 자, 2016년에 투자를 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그렇죠. 많은 뭐 그 시세 차익을 남긴 분들이세요. 물론 17년, 뭐 18년 요때도 또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2016년에 고민을 하다가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많은 규제들이 쏟아지면서 갖고 있던 분들이 팔았어요. 아, 이제 이런 규제가 많이 쏟아지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지 하고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억울해하는 분들이 바로 이 규제를 보면서 매도를 일찍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호재가 있는 곳에 가격이 오른다. 철길을 따라가면 돈을 줍는다. 이런 부동산 호재를 보고 계속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많은 또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규제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또 그것이 많은 어떤 그 영향력들을, 또 강력한 영향력들을 미치죠. 뭐 세금 부분도 그렇고 대출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규제에 함몰돼 있어서 호재를 보지 못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호재가 끌고 가는 방향을 잘 보고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바로 규제와 관련해서 또 나오는 것들이 바로 풍선 효과하고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처음에 그 규제가 나왔을 때는요. 자, 강남 우리가 보통 사구, 그러니까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이 강남 사구 쪽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강남 사구가 집값 상승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이 강남 사구를 그때는 핀셋 규제라고 했죠. 자, 이쪽 지역만 규제를 하면 자, 이제 부동산 가격은 잡힐 거야라고 강남 사구를 규제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강남 사구를 규제하니까 많은 분들이 풍선 효과, 그러니까 여기를 규제해서 못 사게 하니까 마, 용, 성, 광, 그렇죠. 우리가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이나 광진구 같은 이쪽으로 또 그렇죠. 많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쪽 지역들이 거의 강남권 못지않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강남 사구만 규제해서 안 되겠다. 또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까지 또 규제를 해야 되겠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어느 쪽으로 이번에는 갔냐 하면 그렇죠.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투자처가 아니었던 우리가 약간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이런 지역들까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강남쪽에서는 우리가 금관구다에서 금천이나 관악이나 구로 같은 이런 지역들까지 엄청나게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투자처가 아니었던 곳까지 다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서 또 이쪽 서울 전역을 다 규제하다 보니까 자, 이번에는 그렇죠.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이나 광명이나 과천이나 그렇죠. 자, 수도권 쪽으로 또 인천까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지방에 있는 부산 대대광 그럼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산 광역시 이런 쪽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 이게 다 풍선 효과 때문에 여기를 누르면 다른 쪽들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풍선 효과의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부메랑 효과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풍선 효과 때문에 계속 올라가니까 전국을 다 규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꾸로 나중에는 서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싸 보이게 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보이는 그래서 다시 돌아 서울로 오는 부메랑 효과. 그래서 풍선 효과보다는 마지막으로 부메랑 효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변동률 보고 갈 거냐, 추세선 보고. 자, 매일매일 달라지는 주간 변동률, 월간 변동률만 보고 가다 보면 심장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는 추세선, 이것이 어떤 추세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는지 이런 추세선을 좀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가 부동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렇죠. 지금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이 다르고 또 정부 안에서도 지금 청와대가 갖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시각들이 또 다르고 그렇죠. 많은 외생 변수들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생 변수만 보고 가다 보면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늘 내생 변수 다른 거 없죠.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자, 수요는 많지만 늘 공급이 부족한 곳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외생 변수들보다는 오히려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자체 내에 내생 변수를 보고 갈 때 좀 성공 투자에 가깝다.